네,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ETF로 연금 투자하기 한번 이제 제대로 이야기해볼까 하는데 네. 최근에 연금을 ETF로 투자하는 투자자가 많이 늘어났죠. 네, 어떤 이유 때문에 늘어났죠. 늘어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은 기본적인 틀은 그거 같아요. 예전에 연금 투자라고 하면 보통 원리금 보장형 또는 이제 예금 관련 상품들에 많은 투자를 하셨다라고 하면 이게 아무래도 최근에 시대적인 흐름이 우리가 노후 준비가 점점 중요하다. 우리가 소득 대체율이 높지 않다. 점점 더 투자 수익을 올리고 또 원리금 비보장형 상품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시대적 흐름을 통해서 좀 투자 상품에 대한 관심이 올라갔던 것 같고요. 그런 여러 가지 투자 상품들 중에서 ETF라는 투자 수단이 연금 계좌에서 투자하기에 가장 효율적인 투자 수단이다라는 투자자분들의 공감대가 좀 어느 정도 형성되고 있지 않나. 그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연금 계좌에서 투자할 수 있는 금융 상품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 금융 상품들 대비해서 ETF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장점들. 예를 들면 상대적으로 저비용 구조로 운용이 된다는 점. 아무래도 장기 투자는 투자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비용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조다 보니까 이러한 저비용 구조의 ETF가 투자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는다는 게 첫 번째가 될 것 같고, 그리고 내가 ETF만 투자를 하더라도 어떤 내가 섹터든 어떤 시장이든 간에 그 ETF 하나만으로도 그 안에서의 분산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분산 투자 효과, 결국 장기 투자와 연동이 되면서 장기 투자의 핵심 요소를 ETF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다는 측면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펀드라든지 간접 투자 상품 대비해서 ETF는 매일매일 내가 운용하는 종목들을 볼 수가 있으니까 포트폴리오에 대한 투명성이 높다라는 점. 그리고 ETF는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매일매일 거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금융상품들 대비해서 환급성이 좋다라는 측면. 다시 정리해서 보면 결국 ETF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장점이 연금계좌와의 궁합이 굉장히 잘 맞는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중요한 이야기를 몇 가지 해주셨는데요. 네. 아까도 초반에 얘기해 주셨는데 ETF 시장 100조 원 넘었다는 얘기가 네. 불과 한두 달 전에 들렸는데 네. 벌써 또 그새 또 20-30%가 늘어나서 120조, 130조? 사실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맞아요. 제가 최근에 이제 외국 투자 자문회사 분들도 만날 기회가 생겼었는데 네. 미국 시장 전체가 다른 전 세계 시장들보다 월등히 크고 네. 국내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자본 비중에 비해서 2%도 안 되는 작은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ETF 시장은 한국이 또 되게 크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외국이면 중화권에만 해도 일본만 해도 우리나라보다 몇 배는 큰 시장인데 왜 한국에 ETF 홍보하러 오세요? 라고 제가 여쭤봤는데 그러시더라고요. 한국 분들이 ETF 시장, ETF가 말 그대로 펀드 성향을 가진 직접 투자가 가능한 상품이잖아요. 네네. 한국 사람이 직접적으로 자기가 그 분야에 투자하는 걸 되게 좋아한다고. 맞아요. 그런 투자에 대해 되게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들이라고 한국 투자 성향이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이제 국내 투자자분들 투자 성향과 더불어서 ETF라는 그 투자 상품 자체가 결국 펀드라는 속성과 주식이라는 속성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약간 하이브리드 같은 건데 그러다 보니까 원래 펀드를 투자하시는 분들도 ETF 투자를 하시고 그리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ETF 투자를 하시다 보니까 그런 시장이 자연스럽게 좀 커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다음 이야기 또 해보겠습니다. 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IRP죠. 네. 차이점, 저 정말 궁금해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우리가 연금이라고 하면 3층 연금이라고 하죠. 국민연금, 퇴직연금, 연금저축이 있는데 그 중에서 퇴직연금 IRP와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사적연금의 영역이잖아요. 우리가 연금계좌에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는 통상 개인연금이라고 하는 연금저축과 그리고 퇴직연금 DC IRP 계좌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두 개가 같은 듯 좀 달라요. 대부분 혼용해서 이렇게 많이들 사용하시기도 하시지만 제일 큰 차이점은 세액공제 한도가 달라요. 예를 들면 연금저축 계좌는 600만 원 한도가 있고요. 그리고 퇴직연금 DC IRP 같은 경우에는 900만 원 한도예요. 900만 원 한도라는 건 연금저축 계좌를 포함해서 900만 원 한도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는 거고 ETF 기준으로 보게 되면 또 연금저축 계좌와 퇴직연금 DC IRP 계좌에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달라집니다.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또 하나 다른 점은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또 위험자산 투자 한도가 있죠. 그 70%가 있다는 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앞에서 제가 또 중도 해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상대적으로 그래도 연금저축 계좌는 중도 해지가 좀 자유롭습니다. 근데
그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면 그런 중도 해지나 해지가 쉽지 않다. 이 부분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둘 다 좀 장단점이 좀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투자하실 때 알고 하셔야 된다. 네. 지금 이야기해 주신 것들의 차이점을 들어봤는데 네. 쉽게 말해서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으로 이제 투자를 하려면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퇴직 때까지 장기 투자라는 어느 정도 마인드를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겠네요. 그렇죠. 대신에 이거를 잘 지켰을 때 혜택이 굉장히 많을 거라는 거. 맞아요. 요 정도로만 이해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요? 네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건 것 같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중간에 또 돈이 또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거는 어느 정도 또 감안을 하고 일정 부분만 또 투자를 해야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런 거 생각하면. 네. 근데 제가 개인연금하고 퇴직연금 이렇게 나눠서 설명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요거를 구분해서 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연금 계좌를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제 세액공제 생각하시고 많이들 투자하시니까 그럼 내가 900만 원을 기준으로 그럼 연금저축하고 퇴직연금 DC IRP에 얼마씩 넣어야 돼? 라고 많이들 하세요. 그냥 이거 퇴직연금에 900만 원 다 넣으면 돼? 이렇게 또는 뭐 연금저축에 600만 원만 넣어도 돼? 이렇게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 사실 이것도 하나의 일례가 될 수 있고 그냥 저만의 솔루션이라고 제시를 해드리면 그냥 내가 900만 원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연금계좌에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연금저축계좌에 600만 원 그리고 IRP 계좌에 300만 원 이렇게 일단 투자를 하시면 가장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네, 좋은 솔루션 감사합니다. 네네네. 네. 다음 또 이야기 해볼게요. 연금에서 투자가 가능한 ETF, 아까 제가 초반에도 이야기했었는데, 네. 제가 보고 있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위험한 친구들인가 봐요 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네네네. 연금 투자에서 가능한 ETF가 당연히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요. 한 번 더 정리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네. 이거 사실 굉장히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연금저축과 또 퇴직연금에서 투자할 수 있는 게 또 다르거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요것만 딱 보시면 이제는 이제 안 헷갈리실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DC IRP에서는 레버리지와 인버스 ETF가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일단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하나만 더 아셔야 되는 건 여기에서 연금저축계좌 같은 경우는 ETF 기준으로 레버리지 인버스를 제외한 다 투자가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ETF명에 선물이라고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그 선물이라고 들어가 있는 ETF들은 99% 투자할 수가 없다. 예외가 있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 이렇게 선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ETF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투자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연금저축계좌 같은 경우에는 레버리지 인버스 ETF를 제외한 모든 ETF가 투자 가능하다. 두 번째, 퇴직연금 DC IRP 같은 경우에는 레버리지 인버스 ETF 플러스 상품명에 선물이 들어가는 ETF는 투자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깔끔한 정리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ETF 중에서 뭐 환해지나 뭐 커버드콜 이런 것들은 다 가능한 거네요. 다 가능하죠. 근데 만약에 환해지도 그렇고 커버드콜 전략도 그렇고 그걸 만약에 선물을 활용해서 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나스닥 100 환해지인데 선물 이렇게 돼 있으면 그건 연금계좌에서 투자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선물이 안 된댔으니까.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 상품명에서 구분하시는 게 제일 직관적일 것 같아요. 네. 완벽히 이해했습니다. 네. 네. 다음 이야기 또 해볼게요. 네. 퇴직연금 DC나 IRP에서 안전자산의 기준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기준이 있나요? 네. 그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제도적으로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을 구분해 놨어요. 그리고 위험자산의 투자 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연금저축계좌와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저는 앞에서 말씀드린 게 900만 원이 있으면 이걸 어떻게 배분할까요? 라고 했을 때 연금저축계좌 일단 600만 원 가득 채우고 300만 원을 퇴직연금 계좌에 채우시라고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생각해보면 물론 연금계좌라는 게 그 위험한 친구들을 1차적으로 필터링을 해주기는 하지만 어떻게 반대로 보게 되면 연금저축계좌가 상대적으로 투자자의 선택권이 좀 더 넓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600만 원을 연금저축계좌에서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퇴직연금 계좌 같은 경우에는 주식의 50%가 넘는 자산에 투자하는 ETF들 같은 경우에는 위험자산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50%가 넘지 않는 자산에 투자하는 ETF들은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자산에 70% 투자 한도가 있다. 그리고 나머지 30%는 그런 퇴직연금 계좌에서 주식 한도가 50%가 넘지 않는 자산으로 운용을 해야 된다. 네, 저도 이 시스템을 좀 알게 됐는 게, 네. 그 예를 들어서 어떤 미국의 특정 종목이랑 채권이랑, 예를 들어서 뭐 엔비디아랑 뭐 채권이랑 이렇게 해서 묶는 좀 특이한 상품들이 생겼더라고요. 맞아요. 물론 타사 얘기지만. 네네. 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만들지 하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거를 그렇게 해야 특정 종목, 테슬라나 엔비디아 같은 종목을 퇴직연금 계좌에서 투자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채권 비율을 이제 뭐 70% 이상인가 뭐 섞었을 때. 맞아요. 네, 그러면 단일 종목인데도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맞아요. 그게 모든 ETF는 ETF
ETF 종목이 10종목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엔비디아나 테슬라나 애플과 같은 단일 종목 ETF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주식 종목 하나랑 채권 종목 9종목을 결합을 해서 그렇게 주식 종목의 30%의 비중을 가져가요. 그러면 내가 퇴직연금 계좌에 100% 투자를 하게 되면 테슬라나 엔비디아나 애플이나 이런 종목들을 30% 가져가는 구조가 되는 거고요. 자연스럽게 주식과 채권의 자산 배분도 되는 구조이고, 그리고 내가 안전자산 30%에 넣는다라고 했을 때는 나머지 이제 위험자산이 보통 주식으로 많이 구성을 하시니까 그렇게 되면 주식의 비중을 포트폴리오 안에서는 80% 이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구조로 운영할 수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응용을 해서 생각보다 많은 종목들을 투자할 수 있다는 거.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또 다음 이야기 해볼게요. 최근 연금 ETF 시장도 트렌드가 있을 텐데 네. 주식 투자할 때 트렌드를 파악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맞아요. 뭐 연금이나 퇴직은 자동으로 당연히 초장기 투자가 되지만 그래도 트렌드를 알아서 나쁠 건 없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야기 한번 부탁드립니다. 일단 시장적인 측면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국내 ETF 시장의 성장 속도도 굉장히 빠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지만 그 ETF 시장 안에서 연금 계좌를 통한 ETF 투자의 성장 속도는 더 빠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반대로 연금 계좌 안에서 봤을 때 연금 계좌 안에서 ETF의 투자 비중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다. 이건 저는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2019년에만 보더라도 연금 계좌 안에서 ETF를 투자하는 규모가 한 5천억 원 정도밖에 안 됐어요. 채 1조가 되지 않았죠. 근데 올해는 그 규모가 채 5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한 10조가 넘어갔고요. 올 연말 기준으로는 추정치로 봤을 때 한 12조에서 15조 사이 그 정도까지 올라갈 거다. 근데 이게 성장하는 것도 굉장히 유의미하지만 그 성장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는 게 무서운 것 같아요. 그만큼 투자의 저변이 넓어지고 있고 우리가 연금 계좌에서 ETF로 투자하는 것들이 점점 대중화가 되어 가고 있다. 이 부분이 연금 시장에서 또는 ETF 시장에서 연금 계좌를 되게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ETF를 운용하는 운용사들이 연금 계좌에 특화된 상품들은 점점 더 관심이 많아질 거고 그러한 상품들이 점점 더 늘어날 거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게 일단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상품단에서 봤을 때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올해와 2024년까지 해서 연금 ETF 시장에서의 트렌드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월배당 ETF입니다. 월배당 ETF는 이제 이미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매월 배당을 지급하는 ETF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2022년에 처음 도입되고 나서 연금 계좌만큼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월배당 ETF라는 게 결국 매월 일정한 현금 흐름을 발생한다라는 건데 이게 연금 계좌랑 굉장히 궁합이 잘 맞더라. 예를 들면 은퇴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은퇴 소득의 재원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고 매월 발생하는 배당금을 그리고 또 배당을 또 재투자한다라고 했을 때는 연금 계좌 자체가 과세가 이연이 되기 때문에 세전 금액으로 내가 다른 상품에 재투자할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연금 계좌 안에서의 장점이 분명하기 때문에 앞으로 연금 계좌를 타겟으로 한 그리고 또 월배당 ETF들이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더 상장이 될 거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2022년 6월에 국내 최초로 S&P 500이라는 월배당 ETF를 출시를 하고 나서 지금 미국 배당 다우존스, 미국 배당의 해지형 그리고 또 네 번째 상품이 미국 30년 국채 커버드 콜 이렇게 네 가지 상품으로 운용을 하고 있는데 뭐 아마 24년도에도 이러한 상품은 점점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2년 6월에 80억으로 월배당 ETF라는 시장이 국내에서 처음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기준을 보게 되면 상품수로 보게 되면 30개가 넘고요. 그리고 규모로 보게 되면 3조 원이 이미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연금 계좌 안에서 ETF 투자 규모의 성장처럼 그 성장 속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금 계좌에서 ETF로 투자를 할 때 앞으로도 월배당 ETF는 더더욱이 투자 관점에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첫 번째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퇴직연금 DCIF에서 안전자산 30% 운용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퇴직연금 계좌 같은 경우에는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으로 구분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ETF로 퇴직연금을 운용하시는 분들은 물론 투자 성향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위험자산에 대한 부분은 주식형으로 많이들 채우세요. 근데 안전자산에 대한 부분은 30%에 대한 부분은 생각보다 많이들 적합한 상품을 딱 찾아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의외로 현금성 자산이라든지 단기채 ETF들 이런 상품으로 많이들 채우시는데
사실 저는 이 안전자산 30%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은 퇴직연금 계좌 안에서의 ETF 투자의 관심이 올라감에 따라서 더더욱이 올라갈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 솔 ETF와 같은 ETF 운용사들의 과제이기도 한데 안전자산 30% 그리고 퇴직연금 계좌에서 100% 투자 가능한 상품군들이 더더욱이 투자자분들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저희 솔미당과 같은 상품들이 더더욱이 많이 출시가 될 거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이 부분을 앞으로 이제 ETF 투자를 하심에 있어서 안전자산 30%도 그냥 놔두지 마시고 다양한 ETF 상품들을 활용하셔서 투자를 하시면 좀 더 내 퇴직연금 포트폴리오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내가 퇴직연금 계좌에서 투자할 수 있는 연금 ETF 상품들을 보실 때 이 퇴직연금 100% 투자 가능한 상품들이 얼마나 다양하게 상장되고 나에게 맞는 상품들이 있는지를 좀 더 관심 있게 보시고 투자 스타일별로 그걸 선별하셔서 투자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네. 중요한 이야기 몇 가지 해주셨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ETF 시장 중에 연금 ETF 시장이 네.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 네. 몇십억, 몇백억 규모였는데 지금 조 단위로 금방 그렇게 1년도 안 돼서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네네. 갑자기.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월배당 그 상품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연금 계좌로 그 월배당 하면 연금 계좌 특성상 바로바로 우리가 팔아서 매도를 할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물론 하려면 깨서 할 수 있잖아요. 좀 해지를 해야 되죠. 해지를 안 하면 이제 월배당 나오잖아요. 그 월배당금 출금할 수 있나요? 그냥 계좌로만 쌓아둘 수 있는 건가요? 내가 나오는 배당금 같은 경우에도 퇴직연금 안에서는 그걸 보통 이제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하셔라. 단 내가 수령 시기에는 당연히 월배당금을 현금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죠. 그 부분은 고려해서 투자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 정리를 한 번 더 해드리자면 네. 말 그대로 연금 저축이나 퇴직연금 계좌는 초장기 투자. 웬만해서는 내가 뺄 일이 없게 완전 제대로 된 그냥 적금, 정말 말 그대로 노후 대비라는 측면으로 다가가고 투자하는 게 맞네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질문을 자꾸 드리는 게 네네. 이거 중간에 뽑으면 안 돼, 뽑으면 안 돼. 자꾸 네. 제가 물어보는 게 네. 제가 좀 부끄러워요. 근데 저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 연금저축계좌 중도 해지 해본 적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연령대에 비해서 다양한 이제 이벤트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랬을 때 사실 뭐 당연히 해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그 페널티가 크지 않아요. 다행이네요. 그게. 네, 그렇기 때문에 연금저축계좌 특히 이제 요거는 또 약간 세금적인 부분인데요. 근로소득자는 상관이 없지만 우리가 나중에 지역가입자가 됐을 때는 또 건보료 이슈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건보료를 또 고려했을 때는 또 연금저축계좌에서 운영하시다가 해지하셔서 그 받는 과세가 조금 더 적을 수도 있어요. 이런 또 케이스별로 또 살펴서 보게 되면 그렇게 페널티가 크지 않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스터디를 통해서 한 가지 배운 게 있다면 네네. 그 연금 계좌를 물론 안 깨고 노후까지 끝까지 가져가서 네. 세금 혜택을 전부 다 받으면 좋겠지만 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하지만 중간에 깼을 때도 리스크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 네네. 그 정도로 이해하면 좀 부담 없이 투자할 수 있는 안전한 노후 수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생각보다 부담 많이 갖지 마셔라. 네, 그러니까요. 네. 저는 사실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이유 때문에도 있고, 그러니까 쉽게 뽑아쓸 수 없는 것, 그리고 이제 세금을 생각보다 많이 이제 내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투자하고 싶은 친구들이 생각보다 너무 공격적인 성향의 종목들이기 때문에 네. 그 종목이 안 보이니까 저는 사실 네. 이것 때문에 투자를 안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지금 이야기 듣고 보면서 조금 바뀐 게 사실 주식 투자 올바로 하자는 마인드에서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지금까지 그 수천 개의 동영상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신 성향은 연금계좌로 투자하는 성향이 정말 맞거든요. 죽을 때까지 보유하는 것. 네, 네. 내가 인생에 살다 보면 중요하게 큰 돈이 나갈 때가 있는데 네. 그때 말고는 매도할 일이 없게 노후 대비를 위해서 정말 오랫동안 모아가라. 그 솔루션에 딱 맞는 게 연금이나 퇴직연금 투자가 맞습니다. 네네. 근데 중요한 건 이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 플랜을 잘 짜야 된다는 거. 맞아요. 근데 네네. 되게 좋은 말씀 했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가 연금 계좌 자체가 상품에 대한 필터링도 한번 해준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건 진짜 좋은 장점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네. 근데 내가 장기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그게 내가 한 번 더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네. 강제 장기 투자가 가능하다는 거. 그렇죠. 네. 네. 그만큼 기회비용이 있다는 거. 네네. 네. 또 마지막으로 네. ETF를 활용한 퇴직연금 투자 전략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 또 해주실 건가요?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퇴직연금 투자 그리고 ETF를 활용한 퇴직연금 투자에 있어서는 개개인별로 다 투자 성향이 다르고 또 재무 상황이 또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연령별 또는 재무 상황별 그리고 또 투자 성향별 전략을 좀 달리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똑같이 은퇴 이후에 노후 준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개개인에 따라서 그 재무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적정 현금 흐름이 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고 또 내가 이런 정도의 투자 규모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개개인별로 또 투자 스타일이 다를 수 있잖아요. 나는 주식형은 죽어도 못하겠다.
또는 나는 채권의 투자를 많이 하고 싶다. 또는 안전자산에 투자를 많이 하고 싶다. 또는 나는 오로지 주식형의 투자 비중을 많이 늘려가고 싶다. 또는 같은 주식형 안에서도 지수형으로 할 거냐. 또 여러 가지 테마나 압축 포트폴리오를 할 거냐. 이런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일단 고려하셔서 다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중에서 이제 연령별로 좀 한번 나눠서 그래도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보통 사회초년생이라고 하는 또는 이제 20, 30대 분들, 이제 막 이제 연금 계좌에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최대한 퇴직연금 안에서 위험자산의 비중을 늘려서 투자를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긴 이제 연금 투자 기간을 봤을 때 투자 기간이 일단 길기 때문에 아직은 긴 투자 기간 안에서 충분히 이제 많이 할 수 있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위험자산의 비중을 충분히 늘려서 공격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자산을 이제 형성해 나가는 단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공격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내가 위험자산에 100을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연금자산은 보통 20, 30대라고 하면 20, 30년 투자를 한다라고 가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전체 투자 기간을 100이라고 봤을 때는 여기서 위험자산 100을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전체에서 봤을 때는 현금의 비중이 훨씬 더 많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약간 심리적으로 좀 현금 비중이 많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는 기간 동안은 위험자산이 충분히 늘려가도 내가 만회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 현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좀 더 효과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20, 30대 이후에 40대, 50대 이제 연금 수령 전에 있는 투자자분들은 보통은 이제 안전자산에 대한 고민을 시작을 하실 거고, 자산 배분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실 거고, 일정 부분 좀 리스크 해지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데, 저에 해당되는 얘기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저는 아직까지는 위험자산의 비중을 최대한 늘려가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게 어떤 측면이냐면, 우리가 연금 계좌를 퇴직연금만 보게 되면 이제 하나의 그 계좌로 볼 수가 있지만, 연금을 3층 구조라고 하잖아요. 보통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퇴직연금 계좌 안에서 위험자산 비중을 최대한 원리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국민연금이라는 또 안전자산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우리 연금자산 전체로 보게 되면 또 일정 부분 안전자산의 포지션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리고 최대한 내가 노후에 소득 대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퇴직연금이라든지 연금저축계좌에서 최대한 공격적인 투자, 그러니까 투기를 하면 안 되지만 최대한 내가 주식의 비중을 늘려가면서 공격적인 투자 포지션을 잡아가면서 시장을 대항하면서 자산을 형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 왜? 우리가 국민연금이라는 안전자산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단 만 55세 이후에 연금을 수령하는 기간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는 조금 매달 일정한 현금 불입이 좀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성과 배당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성장성과 또 인컴형이라고 봤을 때는 인컴형 자산의 투자 비중을 좀 많이 가져가시면서 매월 일정한 현금 흐름을 좀 고려하시면서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때는 정말 잃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러한 큰 틀에서 좀 잡아가셔서 거기에 이제 본인의 투자 스타일을 넣으셔서 어떤 자산과 상품을 선별하시면 굉장히 좋은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특히 다른 분야보다 이 연금 투자가 나이, 연령대에 따라서 또 투자하는 방식이 정말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방법에 따라서 또 달라지겠죠. 네. 그리고 또 질문. 제가 예를 들어서 55세, 60세까지 잘 지켰으면 네. 그때 이제 그 나이대 이후부터는 뽑을 때 또 편하게 이제 뽑았을 수 있는 건가요? 맞아요. 그때는 이제 일반 계좌처럼 뭐 나스닥 100 얼마 사고 얼마 빼고 그때부터는 가능한 건가요? 맞아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게 되면 내가 1년에 받을 수 있는 게 1,200만 원 한도예요. 그 안에서는 내가 10년 이상의 기간을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수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또 은퇴 이후에 소득의 또 파이프라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은퇴 그 나이 때 그 정해진 나이 이후에는 네. 일반 주식처럼 이제 편하게 쓸 수 있다는 것. 맞아요. 그 전까지를 이제 잘 버텨야 되는 거죠. 꾸준히 모으면서. 맞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근로소득자 기준으로 보게 되면 통상 은퇴를 만 50세 이상, 그리고 또 60세 정도의 은퇴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물론 수령 연령이 좀 상한된다라고는 하고 있지만 65세, 뭐 나중에 상한됐을 때 68세, 우리가 또 수령할 때는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구조인데, 그러면 흔히 말해서 연금의 크레바스가 생겨요. 내가 은퇴 이후에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전까지의 소득이 끊기는 그 크레바스가 생기는데, 그거를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통해서 좀 메꿀 수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사적연금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사실 팀장님 나이 때나 제 나이 때는 국민연금을 받는 거, 네. 뭐 은퇴 후에 모는 거를 아직 좀 공감을 안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인구가 50세 이상의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런 분들은 이런 거 진짜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나이대가 점점 이제 늦게 받는다고 하고 올라가고 있죠. 그렇죠. 올라가고 있고, 아까 중요한 얘기, 그 비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연금 그 계좌를 활용해서 준비해 놓는 게 진짜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중요한 거는 이제 이걸로 하는 장기 투자를 과연 이제 잘 할 수 있을까? 네네. 스터디와 인내심이 정말 필요할 것 같긴 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딱 키워드는 그거 같아요. 그냥 연금저축, 퇴직연금, 그리고 ETF 요 세 가지만 딱 기억하시고 그리고 노후 준비에 있어서는 이 부분이 분명히 필수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저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네. 종목 선정이 자동으로 필터링이 된다는 것. 네. 저는 이걸 제일 좋게 봐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론 우리가 주식 투자를 잘해서 돈을 벌어야겠지만 네. 생각보다 그렇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요. 예를 들어서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도 종목 선택 잘못해서 실수하실 수 있고 또 워런 버핏도 로스컷 나는 경우 굉장히 많다고 들었거든요. 네, 네. 주식의 신도 종목 투자 잘못해서 손해보고 이렇게 로스컷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노후를 대비하려면 여러 가지 방향이 있는데 그 연금 계좌로 투자하는 것. 근데 중요한 것들은 종목 필터링도 되고 세금 혜택이 정말 많다. 네. 세금 혜택은 진짜 확실히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근로소득자 분들은 연말정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점점 우리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영역이 좁아지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금 계좌에서의 세액공제 혜택이 점점 빛을 발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네, 진짜 엄청난 메리트가 있더라고요. 네네. 이제 그러면 기본적인 투자 이야기를 한번 다시 해볼까 해요. 네네. 저희가 저번에 모셨을 때도 여쭤봤는데 네. 1억 원 투자 이야기. 네. 나한테 갑자기 1억 원 생기면 네. 어떻게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하실 건지, 그러니까 뭐뭐뭐 살 건지, 네네. 어떻게 자산 굴리고 싶으신지, 최근에 또 생각이 바뀌신 게 있는지 한번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저에게 1억 원이 있다. 내 투자 비중이 100이다라고 했을 때는 S&P 500 일단 가지고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미국 장기 채권, 그리고 골드, 금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자산을 좀 메인 자산군으로 가져갈 것 같아요. 지난번하고 차이가 뭐냐라고 만약 말씀을 주신다고 하시면 그 안에서 반도체 비중을 좀 더 올려서 가져갈 거다라는 거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금리의 전반적인 긴 흐름에서의 방향성을 고려했을 때 미국 장기 채권에 대한, 미국 채권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가져야 되지 않을까. 금은 또 이제 개인적인 저의 투자 취향, 일정 부분의 포트 안에서는 담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인플레이션 해지용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 이야기 해주셨는데 네. 이제 금 투자 같은 경우는 ETF로 투자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금 현물로 투자하고 있어요. KRX에 금 현물이 상장돼 있어요. 맞아요. KRX 할 수 있어요. 맞아요. 주식계좌처럼 하시면 되거든요. 맞아요. 네, 저는 그걸로 직접 하고 투자를 있습니다. 하시는구나. 네. 지금 방금 질문에 이어서 하나 네. 더 궁금한 게 팀장님 지금 소울 ETF에서 일하고 계시잖아요. 네. 소울에서 운영하는 종목들을 갖고 계실 거 아니에요. 당연히 가지고 그런데 소울에서 운영하는 종목들을 모든 종목을 다 갖고 계시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네. 맞아요. 네. 좀 민감한 질문이니까 소울의 상품 중에 어떤 거 갖고 계세요? 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 상품 수가 36개예요. 36개. 많이 늘어났네요. 그 많이 사이에. 나죠. 제가 이제 뵐 때마다 상품이 제 기준에서 기하급수로 네. 늘어나고 우리 있죠. 처음 뵀을 때보다 한 2배는 늘어난 것 2배 같은데. 이상 늘어났죠. 그때 20개 정도로 네, 기억하는데. 네. 맞아요. 그 정도가 됐었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소울 ETF라는 브랜드로 사업을 시작한 지가 이제 3년이 채 안 됐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상품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때는 제가 다 가지고 있었죠. 뭐 5개 이럴 땐 당연히 다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제가 연금 계좌 기준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거 보면서 그냥 말씀드려볼게요. 예, 좋습니다. 제가 지금 IRP 계좌에서 가지고 있는 게 S&P 500 가지고 있고요. 또 솔미당이라고 요즘에 또 많이들 불리는 미국 배당 다우존스,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들고 있고, 그리고 한국형 글로벌 반도체, 그리고 국내 조선주에 투자는 조선 탑3 플러스, 그리고 또 안전자산 쪽에는 미국 탑5 채권원합 40, 그리고 현금성 자산에 또 초단기 채권 좀 들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연말에 또 미국 장기채 관련 상품이 하나 출시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제가 이제 일부 현금 가지고 있는 거를 장기채에 좀 더 투자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아까 좀 전에 1억 원 투자 이야기해 주셨던 것들을 정확하게 딱딱 지금 투자하셨네요. 네. 또 팀장님 그러면 뭐 이제 소울의 팀장이시잖아요. 팀장님. 네네. 그 본인만의 투자 원칙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사실 뭐 워낙 전문가분들도 많으시고 투자에 있어서 일가견이 있으신 분들이 워낙 많으시다 보니까 제가 원칙이라고 하기에 그냥 조심스럽고 좀 손부끄러울 수도 있는데 그래도 얘기해 주세요. 괜찮습니다. 네. 저는 개인 투자 측면에서 제가 쭉 이렇게 뭐 10년 이상 어쨌든 주식시장을 보면서 느꼈던 점은 어떤 상황이든 내가 투자를 100을 할 수 있으면 일정 부분의 현금은 꼭 보유하고 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비중은 그 시장의 상황에 따라 다르고 개인 투자 성향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아무리 반도체가 좋아 보인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그 반도체 투자를 100을 다 안 가져가는 거죠. 일단은 3, 40을 하든지 풀로 가져가더라도 7, 80을 하고 그 현금은 한 1, 20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안전망이 좀 생기냐면 특히 우리가 장기적인 호흡으로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
주식시장이 이렇게 쭉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이렇게 조금만 늘려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짧게는 코로나, 그리고 길게 보면 금융위기라든지 IMF 이렇게 빅 이벤트들을 봤을 때 그러한 좀 금융시장에 큰 충격이 왔을 때는 현금만큼 저희가 대응하기 좋은 게 없어요. 두 가지 측면이죠. 하나는 평당을 좀 낮출 수 있다는 거. 두 번째는 가격 메리트가 생겼을 때 내가 매수할 수 있는 현금이 있다는 거. 근데 대부분 그럴 때는 현금이 없으신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우리는 항상 시장이 좋을 때 더 사고 시장이 안 좋았을 때 살려고 하니까 살 돈이 없고 또 심리는 더 위축돼 있고, 그러니까 항상 과거를 보게 되면 우리가 반대로 가게 되는데 그런 것들 일정 부분 평소에 현금을 좀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게 시장을 대응할 수 있는 하나의 여유를 좀 가지고 있으면 좀 더 투자할 때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무리 시장이 뭐 좋아 보인다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 현금은 꼭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이 현금을 갖고 있는 게 우리가 정말 힘든 게 평소에 투자할 때 이제 잘 갖고 있다가 꼭 이제 주식이 많이 하락해서 주식을 사야 되는 매수 타이밍이 오면 현금이 없습니다. 다들 쪼들이기 때문에. 종목을 보통 한 개만 들고 있는 경우는 없으니까 그러면 A, B, C가 있으면 A를 더 사야 되면 B를 팔아야 되나 C를 팔아야 되나 이 고민을 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 안 되죠. 다 떨어져 있는데. 근데 그렇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 맞아요. 저도 작년 하락장에 그거를 많이 느꼈거든요. 그 큰 교훈 후에 깨달음이 하나 있다면 지금 해주신 말씀이 정말 중요한 게 내가 반도체 100을 투자할 거라면 100을 다 한꺼번에 투자하지 말고 말 그대로 분할 매수하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맞아요. 일정 부분 해놓고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계속 모으는 거.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500만 원이 갑자기 생겼으면 이거 주식 이제 다 투자를 할 건데 예전에는 한꺼번에 그냥 어떤 상품 사고 싶은 거 딱 사고 끝이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쭉쭉쭉 떨어지면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2022년에 그거를 너무 많이 느꼈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500만 원이 생기면 저는 뭐 한 7번, 8번에 나눠서 들어갑니다. 뭐 몇 % 이상 떨어졌을 때. 그러면 하락해도 평단은 낮출 수 있고 하락해도 정말 불안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 그 분할해서 하는 방법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네, 저도 지금 얘기하신 같은 방법을 쓰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고. 근데 이게 또 사람마다 또 다른가 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멀리서나마 가끔씩 이렇게 투자하시는 걸 지켜보는데 그 아버지는 그냥 목돈이 좀 생기면요. 뭐 살까 하고 뚝 사고 끝이에요. 아버지 이거 좀 더 있다 투자하시고 좀 며칠 떨어지지 않... 야, 난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넣고 잊어버려. 근데 그것도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어쨌든 아버님 같은 경우에도 어차피 이거는 장기적으로 오를 건데 왜 내가 그 타이밍을 재고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니까 그 부분도 저는 되게 공감하는 것 같아요. 진짜 거의 그 보살 같은 수준이더라고요. 이게 투자를 들어가면 내가 이 자산에 대해서 보는 눈이 달라지고 투자에 감정이 들어가면 절대 안 되는데 감정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생기죠. 불안한 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와 진짜 그게 거의 제로시더라고요. 저는 그 단계까지는 도저히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분할 매수를 하고 있어요. 저도 배우고 싶네요. 그러니까요. 다음 이야기 또 해보겠습니다. 배당 주식에 대한 이야기 잠깐 또 해볼까 해요. 제가 배당 주식을 다른 인터뷰 채널에서도 다 여쭤보고 있는데 특히 다른 종목들보다 배당에 대한 의견은 진짜 극과 극이더라고요. 좀 갈리죠. 많이 갈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또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배당 주식 잘 쳐다도 안 보십니다. 그 배당은 제 살 깎아 먹기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또 이제 어떤 게스트 분들은 배당 꼭 투자해야 된다. 반반 이상은 무조건 자기는 담는다. 그리고 배당이 반드시 필요한 분도 계십니다. 현금 수익이 완전히 끊기신 분들은 배당 투자 어느 정도 하셔야 되죠. 이렇게 사람마다 극과 극인데 팀장님은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저는 이 전체적인 수익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자본 수익과 배당 수익을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이 두 개 간의 밸런스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쪽으로 치우쳐서 흑백 논리로 이거는 맞고 이건 틀리다의 개념은 좀 아닌 것 같고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가 좋은 기업을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봤을 때는 어쨌든 그 기업이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그러니까 자본 수익적인 측면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결국 그만큼 이제 주주하는 정책이라고 하죠. 그러한 배당 정책도 또한 이제 밸런스 있게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물론 이익도 안 나는 기업이 배당만 쭉 주면서 갑자기 배당 컷을 한다든지 이런 악순환이 생길 수는 있지만 물론 이제 배당만 많이 하게 되면 또 성장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배당주를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자본 수익과 배당 수익 측면에서 두 개 다 봤을 때 어느 하나가 맞다 틀리다 보다는 좀 밸런스 있게 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게 제 결론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또 투자자별로 투자 목적이 좀 다를 수가 있잖아요. 물론 나는 그 성장 수점의 자본 수익을 추구하는
그런 투자자분이 있는 반면 또 일정한 현금 흐름이 또 필요하신 분들은 또 배당주가 굉장히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좀 주요한 투자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 무조건 뭐 나쁘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네,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사실 투자에는 정답이 없어요. 네. 각자의 성격과 성향, 뭐 본인이 생각하는 플랜이 각자 다 다를 테니까 그죠. 사람마다 목표가 다 다르듯이 네. 투자 성향이나 어떻게 투자하는지도 당연히 달라지겠죠. 투자 성향에 맞게 하면 되는데 중요한 건 밸런스 있게 하라는 것 말씀이시죠. 네네. 네네. 뭐 반반씩 투자해도 좋고 네. 내가 현금이 많이 필요할 때는 배당주를 했다가 또 여유가 좀 생겼다 그럼 성장주에도 투자하고 이렇게 좀 리밸런싱을 할 수도 있고. 네네. 네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 해보겠습니다. 네. 조금 예민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 과거에 뭐 친환경주, 또 코로나 때는 뭐 바이오주, 네. 얼마 전에 또 이제 2차 전지, 최근에 뭐 AI, 이런 붐들이 사실 주식시장에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데, 맞아요. 물론 장단점이 있겠죠. 빨리 따라가면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끝에 물리면 손해를 많이 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앞으로 유명한 분야, 섹터가 혹시 있을지, 아니면 또 이런 것들에 대한 다른 의견 갖고 계신지 한번 의견 부탁드립니다. 저는 일단 섹터 또는 산업으로 봤을 때는 지금 제가 가장 좋게 보는 섹터는 반도체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반도체 실적은 그렇게 아직 안 좋았다라고 하지만 생각보다 주가가 지금도 괜찮고 괜찮았거든요, 올해. 왜 그랬냐를 보게 되면 결국 AI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챗 GPT 얘기가 나오면서 갑자기 AI 시대가 이제 도래될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그 엔비디아 주가 확 올라갔죠. GPU에 대한 수요가 올라갈 거다라고 하면서 그러면 이 GPU의 AI 연산을 위해서 결국 AI 반도체가 필요하고 결국 AI 반도체와 관련되어 있는 반도체 관련 주들이 이제 곽강을 받았는데 지금도 받고 있는데 어쨌든 AI 시대라는 시대적 변화는 있으니까 우리가 항상 투자를 할 때 또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 시대적인 변화를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잘 생각해보고 종목을 선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AI 시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미 우리 실생활에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AI 시대가 온다라고 했을 때 결국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그 시대와 맞물려서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변화가 있을 거다. 그게 첫 번째가 될 것 같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반도체를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모든 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다 변할 때 우리가 흔히 말해서 메가트렌드 산업이라고 하잖아요. 그 메가트렌드 산업들은 사실 그 산업의 발전 속도라든지 대중들의 수요에 따라서 발전 속도가 좀 달라질 수 있는데 근데 그 안에서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어떤 산업이 올라가도 올라가는 건 마찬가지단 말이죠. 결국 우리가 그래서 맨날 얘기하는 게 산업의 쌀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AI 시대로 변한다고 하면 그게 어떤 분야가 더 많이 발전하고 좀 더디더라도 AI 반도체라는 것 자체는 계속 올라갈 거다라는 장기적인 시각에 좀 공감을 많이 해서 기본적으로 그 반도체를 구조적인 변화에서 좀 공감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반도체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과거 사례로 보면 좀 사이클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통상 한 3년에서 5년의 호황기를 겪고 또 1년에서 2년의 침체기를 겪는데 지난 한 1년, 2년 동안 반도체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디램 가격도 굉장히 안 좋았고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많이 고생을 했었는데 지금 그 실적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지금 시장의 기대감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대적 변화와 이런 실적에 대한 반등, 순환적인 부분이 맞물리면서 올해도 반도체가 나쁘지 않았지만 내년에는 반도체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반도체 투자만 하더라도 예전에는 그냥 나 반도체 관련된 ETF 또 반도체 관련된 종목 살 거야 이렇게만 했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또 국내 반도체냐 또 해외 반도체냐 뭐 이런 정도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메모리 반도체냐 또는 시스템 반도체라고 비메모리 반도체냐 이렇게 갔었는데 점점 이제 반도체 관련 전략들도 디테일해지고 그 안에서의 또 주가의 차별화가 되게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밸류체인 안에서 보게 되면 HBM이라는 고대역폭 메모리의 수요가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특히 또 후공정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물론 이런 후공정에 관련 종목들의 성장성 아직도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앞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또 전공정에 대한 그러니까 결국에는 얼마나 반도체를 미세하게 잘 만드냐라는 그 전공정에 대한 분야 그리고 그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좀 더 좋지 않을까 상방이 좀 더 열려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ETF에 있어서도 이러한 반도체를 투자함에 있어서 좀 더 앞으로는 디테일한 전략의 상품이 좀 더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코스피 200, 뭐 S&P 500과 같은 대표 지수를 제외하고 국내 ETF 시장에서도 가장 많이 이제 상장되는 산업 또는 관련된 ETF 하면 반도체거든요. 근데 2024년에는 오히려 그 반도체 관련 ETF들이 AI와 또 맞물려서 또 이런 공정의 세분화와 또 맞물려서 좀 더 디테일한 전략의 상품들이 더 많이 나올 거다.
그러니까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반도체라는 투자 전쟁 안에서 쓸 수 있는 무기들이 좀 더 늘어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거의 이 정도면 반도체 집중적으로 정말 많이 공부하고 파신 것 같아요. 네, 저도 같은 생각 갖고 있는 게 사실 반도체 산업, 뭐 IT 기술주, 뭐 나스닥, 코스닥 그냥 모든 산업에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모든 IT고 기술이고 전부 다 반도체가 있어야 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특히 그 최근에 이 소부장 시리즈 소울에서 소부장인 이름을 되게 잘 지어서 네. 반도체 초우량 기업들 말고 네. 반도체 중소기업들인데 전망 좋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알려지는 계기가 저는 개인적으로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ETF가 진짜 이런 거 보면 이름이 중요하긴 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반도체 기업 하면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많이 네, 그것만 떠오르시잖아요. 아시잖아요. 네. 네네. 근데 이제 그런 생산 기업들은 올해 주도주와 내년의 주도주가 크게 바뀌잖아요. 왜냐면은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탑2인데 그리고 글로벌 탑 기업들인데 내년에 갑자기 다른 기업이 치고 올라오는 그런 구조는 쉽지 않잖아요. 근데 특히 우리가 소부장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런 기술의 발전 속도라든지 기업의 성장 속도에 따라서 그 주도주가 기민하게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ETF로 투자를 하시는 게 효과적일 수 있다. 그리고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들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대비해서는 투자 관련 정보를 얻기도 상당히 쉽지 않으실 거고 그리고 또 투자 종목을 선별하기도 쉽지 않으실 거기 때문에 좀 더 밸런스 있게 알아서 저희가 또 주기적으로 리밸런싱을 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주도주주를 알아서 잘 편입하고 있는 ETF들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방금 이 소부장 중소형주를 왜 이야기를 했냐면 네네. 그 최근에 미국의 예를 들어서 지수는 올랐는데 빅세븐은 떨어졌더라고요. 맞아요. 빅세븐 빼고 나머지 90몇 개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오르는 거지. 네. 왜 그러냐면 금리에 대한 그 영향을 많이 받는 게 대장주도 물론 그렇지만 중소기업은 더 많이 영향을 받잖아요. 그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나스닥 100에 있는 기업들도 아직도 마이너스 8, 90%에 허덕이는 기업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나스닥 100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이 진짜로 끝나면서 대장주들도 물론 올라가겠지만 저는 중소형주 반등이 더 클 거라고 봐요. 그래서 중소형 투자를 하고 싶은데 망설여지는 거는 중소형주가 정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상폐되거나 망할 확률이 그래도 대장주보다 높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변동성이 훨씬 더 크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망설여지긴 하는데 지금 금리 발표 후에 그 급등하는 시장들 보면 반도체 최근에 많이 올라가고 있지만 반도체보다도 중소형주는 그거보다 몇 배나 더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지수들을 계속 보게 되니까 중소형주 투자를 지금이라도 빨리 좀 저는 이제 그 분할로 이제 시작을 하고 싶어요. 지금 네네. 되게 의미 있는 말씀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주가가 올라가는 흐름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 생산 기업이 설비 투자를 늘리게 되면 그게 결국에 그런 소부장 기업들의 이익과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주가 흐름이 올라가는 흐름을 보게 되면 그 이익의 레버리지 그리고 주가의 레버리지 훨씬 높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반도체 업황이 좀 반등할 것 같다. 반도체 산업이 좀 더 좋아질 것 같다라고 했을 때는 소부장 기업으로 투자하시면 그 업황을 훨씬 더 잘 반영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도 좀 의미한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이야기 감사합니다. 와, 팀장님 오늘 이야기 많이 했는데 좋은 정보를 많이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더 이 구독자분들도 많은 스터디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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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